스포츠의 세계화, 스포츠 글로벌라이제이션 6-2강입니다. 미디어 효과의 객관적 지수, 이벤트 인덱스와 SI, 스판서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인덱스와 스판서 인덱스는 각각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 브랜드의 미디어 노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벤트 인덱스는 미디어를 통한 이벤트 프로그램의 미디어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이벤트라는 건 스포츠 이벤트죠. K리그다, J리그다, 또 KBO 야구리그다, 또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경기다. 이런 것들의 스포츠 이벤트의 효과, 그 효과는 바로 미디어를 통한,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 그 미디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효과를 파악하는 두 가지 요소인 브로드캐스팅 타임, 즉 방송 시간과 오디언스, 시청자 수를 활용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EI, 이벤트 인덱스가 크면 클수록 이벤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이벤트 인덱스는 1000분의 방송 시간 곱하기 오디언스, 방송 시간은 이제 이 초수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디언스를 밀리언으로 100만 단위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00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수를 뽑기 위해서 그냥 1000으로 나누고 100만 단위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스판서 인덱스입니다. 이 스판서 인덱스는 미디어의 스폰서 브랜드가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 브랜드의 노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우리가 첼시에 삼성이 스판서 인덱스를 스판서를 했죠. 스판서십을. 그래서 이 저지 앞에 삼성이라고 나왔을 때 바로 삼성이라는 스폰서 브랜드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노출이 됐느냐, 얼마나 노출이 잘 됐느냐, 즉 노출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여기서는 조사할 때 두 가지 요소입니다. 비저빌리티, 즉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노출된 비저빌리티, 얼마나 노출된 시간과 오디언스, 역시 시청자 수를 활용한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SI, 스판서 인덱스가 크면 클수록 스판서십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판서 인덱스의 계산 방법은 여기서는 이벤트 인덱스와 달리 1000분의 비저빌리티 곱하기 오디언스인데, 여기서는 방송 시간이 아니고 비저빌리티입니다. 브랜드가 노출된 시간. 그러니까 스판서 인덱스라는 거는 그냥 이 이벤트가의 효과보다도 정확하게 거기에 내 브랜드가 스판서한 브랜드가 얼마나 노출됐냐, 좀 더 실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저빌리티 곱하기 오디언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비저빌리티라는 것은 브랜드 노출로서 초 단위로 분석되고 완전히 노출된다. 이거는 약간 회사마다, 측정한 회사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완전히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노출됐다. 그런데 뭐 선수에 가리거나 또는 공에 가리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잘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잘 파악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를 부분 노출이라고 하는데, 부분 노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60%다, 70%다, 이렇게 파셜 익스포저, 완전 노출은 풀 익스포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합니다. 물론 가중치를 달리 두겠죠. 유럽에서 대부분의 스포츠 마케팅 리서치 하는 회사는, 노출 효과 분석하는 회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수를 활용합니다. 다만 여기에 회사마다 이 가중치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I와 EI를 적용해서 노출 효과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 노출된 유럽 축구 리그의 이 이벤트 인덱스를 한번 비교해 보고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왼쪽에는 각 리그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송된 이 리그입니다.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가, K리그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방송 시간과 이 방송 횟수, 그리고 평균 시청자 수, 이벤트 인덱스, 또 중계 방송당 평균 시청자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송 횟수는 이제 생중계가 가로 안에 든 겁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우리나라에 350번을 방송을 했습니다. 생중계한 거는 186번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밤에 새벽에 뭐 아주 심야에 했겠죠. 그리고 평균 시청자 수는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명단위로해서 1600만 명, 그리고 생중계가 1400만 명인데 이거 보십시오. 생중계한 거는 이렇게 이 전체 시청자 수의 거의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생중계는 약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경우에도 123.53, 그리고 생중계 경우는 100.7. 그러니까 생중계에 이렇게 효과가 높다는 것이겠죠. 많이 봤다는 거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계 방송당 평균 시청자 수가 전체 평균이 EPL 경우에는 49,000명이었는데 생중계 경우에는 76,000명. 이렇게 생중계가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생중계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2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수는 오히려 5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벤트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청자 수는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프리미어리가도 마찬가지로 조금 분데스리가보다는 조금 좋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역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만은 못합니다. K리그를 한번 봐주십시오. K리그는 뭐 그렇게 많이 중계하지 않았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K리그는 생중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K리그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녁 타임에 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청자 수, 이벤트 인덱스 이렇게 계산했는데, 시청자 수를 보면은 평균 시청자 수가 이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가보다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버금갑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K리그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보다도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넘겨서 2015년, 2016년 시즌에 유럽 축구리그 국내 텔레비전 방송 및 이벤트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 리가,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이 세 개를 비교를 하는데, 중계 횟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프리메라 리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벤트 인덱스의 경우 많이 차이 나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EPL은 129.47, 프리메라 리그는 36.66.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데이터는 역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다른 이 리그보다도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시청되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박지성 선수가 뛰었죠.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아직까지 이제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하고 2015년 호주 아시안컵의 국내 텔레비전 중계 비교입니다. 보시는 게 이제 이 가로와 세로가 좀 바뀌었죠. 보시는 중계 횟수는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에는 283번, 그다음에 생중계가 110번, 그다음에 호주 아시안컵에는 228번 중계 횟수,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이 1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은 주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자료 분석은 텔레비전 중계, 생방송, 녹화방송, 재방송만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프로그램에도 노출됐지만 프로그램하고 하이라이트 분석은 제외했습니다. 또 하나,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은 국내 방송사가 3사
동시 생중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럴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KBS, MBC, SBS 36.2%나 되죠. 그리고 개인 평균 시청자 수는 무려 830만 명이나 됩니다. 자,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도 우리나라의 관심이, 우리나라 여기 이미 가 있으니까, 우리 출전했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훨씬 중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많고, 호주와 아시안컵과 비교할 때 평균 시청자 수도 약 거의 한 배 반 이상, 2배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인덱스는 약 2배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 수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중파 중계 방송당 평균 시청자 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아시안 컵에는 우리가 우리가 결승에 올라갔죠.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49만 명 정도가 봤는데 호주 아시안컵에는 238만 명이 봤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수는 생방송에 있을 때, 관심 있는 프로그램일 때, 그리고 3사, 방송 3사 지상파가 방송을 했을 때 이렇게 높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유로 2016과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국내 텔레비전 시청률 상위 탑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2016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컵의 경우에 이게 이 두 경기 다 결승전 그리고 4강, 8강, 16강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시 유로 2016이 많은 시청률이 높았죠. 2.97%,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결승전 경기, 그리고 8강 경기에서 독일 이탈리아전 어디나 다 결승하고 맞먹죠. 2.5. 그런데 아르헨티나, 칠레의 경우에는 결승전이 바로 그 KBS2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습니다. 4.57%나 됩니다. 나머지도 일단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면은 이게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청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3%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 결승전은 동시 생중계의 합산 수치입니다. 스포츠의 세계화의 7번째 영향과 요인입니다. 7번째 요인은 언론의 스포츠 침투와 미국화입니다. 언론이 텔레비전 중계권을 독점하다는 이런 개념이겠죠. 한편 미디어와 자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수직적 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일사불란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같이 확확 연결된다는 얘기죠. 미디어 제국들이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을 시도해서 스포츠 상품 문화를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증진의 순환을 이루게 했다. 증진의 순환은 서클 오브 프로모션이라고 로렌스 워너 책에 대인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아무래도 호순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디어 스포츠는 스포츠의 상품화 및 전문화 및 글로벌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스포츠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대기업과 언론들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스포츠를 지배하는 언론 재벌들은 대부분의 미국의 언론 재벌들입니다. 폭스, 스포츠, 타임 워너 이런 데들 있죠. 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장을 지배하는데 그들의 시장은 바로 자기네 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의 생활 양식과 생활 패턴에 맞춥니다. 소비 양식에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를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가 바로 미국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치 올림픽 때 우리나라하고 소치하고는 시간차가 그렇게 몇 시간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미국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미국이 바로 스포츠 중계권을 그쪽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요인은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의 미국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유럽의 스포츠도 마구 들어오죠.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문화라는 거는 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흐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오게 됩니다. 초국가적 미디어 소비는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자성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타자의 문화를 이렇게 다시 파악하게 하는 새로운 그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냐 그들이냐 이런 근대 체험감이라는 그 이분법 도식이 깨졌습니다.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들도 없고 우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는 지식의 전 지구적 생산 그리고 문화 생산물의 전 지구적 수용과 향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네트워크의 전 지구적 연결이 되어서 문화와 지식 활동에서 어떤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미국 중심의 문화, 그러니까 미국 문화 중심의 세계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각 개인과 이 집단의 그 사고와 행동의 근간이 되는 문화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예, 문화 정체성에 급격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포츠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또 미국의 스포츠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스포츠는 이 세계화와 지역화의 갈등 현상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화는 이중적이기도 하며 또한 모순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화와 특수화, 동질화와 차이가 있고 또 통합과 분리가 일어나기도 하며 중앙 집중화, 탈중심화 그리고 병렬과 융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20세기 이후에 세계화의 흐름은 민족적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갈등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갈등이 대두가 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은 로버트 스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 단어인데 이런 앞에 좀 얘기한 것처럼 모순 현상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유사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세계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 국가 차원에서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 현상, 스포츠 세계의 9번째 영향 요인과 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바로 10번째 스포츠 세계의 이 영향 요인, 변화 현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의 세계화, 그리고 스포츠 미국화, 그리고 언론과 이 재벌의 이 수직화, 그리고 스포츠 상업주의 이런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들이 이 방송 중계권 뭐 이런 것들을 방송권을 독점해서 결국은 일반인들이 보고 싶은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미디어와 미디어 재벌에 대응하는 바로 그런 법안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 시청권입니다. 1992년 루퍼트 머독 산하의 위성방송 비스카이비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실황 독점권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영국의 경우에는 축구 경기를 못 보면은 이들 큰일 납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를 뭐 대부분 공중파 국영방송 통해서 다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스포츠를 포함한 국민적인 이벤트 방송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니버설 액세스,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루퍼트 머덕은 미국의 그 언론 재벌인데 뉴욕 포스트, 타임스, 폭스방송, 월스트리트 저널, 스타 TV 등을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 재벌입니다. 당시에 이 회사들의 그 이 전체의 그 재벌은 그 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뉴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이 바로 루퍼트 머덕이었습니다. 지금 분사해가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의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법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 방송법 시행령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은 하긴 했는데 입법 취지가 불분명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어가 잘 안 됐죠. 법망을 튀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재가 될 수가 없죠. 위반 사례했을 때. 그런데 2010년에 SBS에서 밴쿠버 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 때 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SBS도 공중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상파로 알고 있는데 사실 SBS는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국한한 지역 방송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이 지방 지역에 생각보다도 SBS를 지상파로 보지 못하고 케이블로 봐야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BS에서 중근하면 이걸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림픽인데 김연아가 나오는 올림픽인데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독점 중계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송법 제2조 25항에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적 관심 행사인 그 국내 보편적 시청권의 목록과 우선 방송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경기나 다 이 유니버설 액세스, 즉 보편적 시청권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가군,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 나군 이렇게 있는데 가군에는 월드컵 축구 남자 국가대표의 출전 경기, 그 동아계 올림픽 때 개폐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경기, 그리고 여기에는 우선 방송사는 KBS, MBC, SBS.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가구 수의 90%가 본다는 근거에서 이렇게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구는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국가대표 출전 축구선수의 A매치, 월드컵 예선 포함해서, 그리고 야구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우선 방송사에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 위성 방송까지 들어가는데, 국민 전체 가구수의 이게 그러니까 60%에서 75%까지 커버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우선 방송사 기준을 조금 낮춥니다. 해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현황을 유럽 3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방송사는 무료 지상파, 영국에 보면 무료 지상파,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리고 몇 개의 채널이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영국의 경우에는 A급 투표 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지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송사는 가시청 범위가 영국 전체의 그 전 영국의 95%를 넘는 무료 지상파입니다. 여기서 전 영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걸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B급 행사의 경우는 비지상파 방송사가 생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 지상파 방송사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무료 지상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인구의 3분의 2 이상, 약 7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사업자. 그 프랑스의 경우에는 적어도 인구의 85%가 무료로 시청 가능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그 이 이슈,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또 한 번의 이슈가 됐던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작년 6월 달에 SBS와 JTBC가 서로 비난했던 것이 방송
지상파 방송 3사에 그 나왔던 그 화면 캡처인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볼까요? 과도한 비용에 이 보편적 시청권을 위협하고 있다. JTBC가 올림픽 중계권 획득하게 됨으로써 코리아 풀이 무력하게 됐다.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게 됐다. 국부 유출이 우려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계권은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스포츠 방송 중계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즉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아게임, 세계선수권 기간 중에는 지상파 합동 3사인 합동방송사에게 코리아 풀, 지상파 3사 콘소시엄이 코리아 풀이라는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계권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0년에 SBS가 그 이 월드컵 이 중계 때 중계권을 IB스포츠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한번 말이 나왔고, 2006년도에는 몰래 먼저 다른 MBC나 KBS에 얘기하지 않고 IOC를 방문해가지고 올림픽 단독 중계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와 KBS 제소를 했죠. SBS가 코리아풀 금액을 알고도 그거보다 높게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을 19억 7천만 원을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4개 동학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들 난리가 났던 거죠. JTBC에서 니네도 그러지 않았느냐? SBS에서 니네가 바로 이게 이 보편적 시청권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거죠. 그래서 올림픽 기간이나 월드컵 기간,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상파 합동 방송사인 이 코리아 풀을 지상파 방송사 콘소시엄을 코리아 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